안녕하세요. 지아쌤입니다. 제가 앞에 두 강의에서 그 2022년 구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 대비 기출보기기 교육사회학 강의 두 강의 지금 강의를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제가 15년간 기출 국가직 교육공무원 교육학개론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총 300문제를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교육사회, 평생교육, 연도별 출제 문항 수고요. 보시면 30문항, 24문항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 교육사회 2문항, 평생교육 2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평생교육 분야에 나왔던 기출문제 24문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생교육 목차를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 부분하고 평생교육의 실제 부분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총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한 거냐면 2015년 이후 문제는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 이전 문제를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거의 최근에 나온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총 6문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이념적 지향이라고 해서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유네스코의 평생교육과 OECD의 순환교육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에서 문제가 4문제 출제가 됐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적 학습 부분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실제랑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문제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1문제, 평생교육의 주요 제도 파트는 이렇게 총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평생교육 행정체제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총 6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에서 1문제, 학습결과 인정제도에 있어서는 총 3가지 세부 항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각각의 평생학습 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에 만을 이제 한정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학습 휴가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총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좀 보기 편하시도록 그래프로 좀 작업을 해봤는데 일단 얘는 문항수로 제가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항을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지방직을 좀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2007년도에 1문제, 2010년도에 1문제, 그리고 이제 거의 교육사회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2015년 이후 문제들을 보시면 지방직에서도 평생교육 문제가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시면 교육사회 부분에 있어서 지방직, 국가직 모두 평생교육 분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얘가 이제 비율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라 조금 더 보시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평생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보신 것처럼 국가직에서 총 6문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서 되게 최근에 많은 비중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오히려 지방직에서는 OECD 순환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행정체제. 나중에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평생교육법 관련 부분을 제가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법과 관련된 문항
문제들이 지방직에서 특히 많이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 인정 제도 부분은 국가직, 지방직 고르게 많이 출제가 됐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는데 좀 편하게 보시도록 제가 그래프 작업을, 표 작업을 좀 해봤고요. 보시면 국가직, 지방직 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일단 이제 OECD 순환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 평생교육 이렇게 좀 양분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국가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영역들이 되게 상당히 골고루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됐던 반면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2주 앞두고 있는 국가직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 국가직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분석한 자료들을 보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건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제가 교육사회학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목차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가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파트가 평생교육의 이론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평생교육의 실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문항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묻는 문항, 실제를 묻는 문항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의 개념 부분이고요. 2013년도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평생교육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체제적인 특징을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은 학교 교육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학교 교육과는 다른 영역이면서 통합이나 뭔가 확장의 개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통합 또는 확장 개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인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발달을 고려해서 여러 교육 간의 연계와 결합을 추구한다. 결합, 통합. 그건 맞는 얘기고요. 때와 상황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얘는 전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확장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 인격, 이성이 변증법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얘는 맞는 내용이긴 한데 4번을 먼저 볼게요. 교육은 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이 되고 인재선별의 기능을 한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학교 교육에 대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을 선택하시고 3번도 평생교육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제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징에 대해서 뭐 데이브라고 읽기도 하고 뭐 다베라고 읽기도 하는데 데이브와 스케거라는 사람이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징에 대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다음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평생교육의 특징인 건데 제가 아까 뭐 통합 확장 뭐 이런 개념으로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전체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공간적으로 가정학교 사회교육을 통합하는 이런 통합성인 측면이 있고 융통성은 어떤 형편에 있는 학습자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융통성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주성은 유기,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민주성하고 연결을 시킬 때 참여자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연결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와 동기의 부여는 이미 이 부분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 각 개인의 호기심, 지적 탐구력에 기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도 자극한다. 이게 이제 평생교육의 특징인데 기회와 동기의 부여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교육 가능성, 교육력.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떤 특징을 갖춰야 하냐면 학습이 효율적으로 전개되도록 학습 방법, 체험의 기회, 평가 방법 등의 개선에 주목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도모해서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교육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다가 이따 문제 풀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개 양식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전생에 걸쳐서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형태와 방법도 이에 상응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돼야 한다라고 보는 특징이고요. 삶의 질과 학습은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에 오타났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한 능력 개발에 교육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목적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그 관점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뭐 민주성, 학습자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교육 이 부분하고 교육 가능성, 교육력. 실제로 교육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형태로 데이브와 스케거가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징을 주장했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 2011년도 국가직 문제였어요. 보시면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징 중에서 이 보기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보시면 최대의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도모하되 뭐 이런 개선들을 해야 돼. 이거는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가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연결이 돼서 어떠한 학습자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2010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평생학습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사회 자체가 변화에 대해 총체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자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생존 방식을 추구하는 일련의 작동 기제 라고 평생학습 사회를 보고 있고요. 학습에 대한 결정이 주로 학습자들에게 위임되고 모든 종류의 조직적, 비조직적 사회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혁명의 사회를 평생학습 사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학습의 총량이 증대가 되죠. 평생학습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총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해당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4번을 보시면 사회가 학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같은 연령의 학습자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평생교육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아까 데이브와 스케거의 개념적 특징에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평생교육은 계획적인 학습과 우발적인 학습 모두를 포함하는 약간 통합의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에서는 발달 과업의 학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4번을 보시면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학교 교육이 지니는 의미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찾으려 한다. 이렇게 학교 교육하고 연관지어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의 개념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2007년 지방직 문제였는데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해서 요즘 평생교육이 필요한 측면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를 건데 여기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켰냐면 우리가 학교 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평생 직업이 축소되는 문제에 직면해서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답은 이거였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대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이 경직성, 융통성이 아니라 경직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평생 직업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이런 사회 현실과 맞물려서도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라고 연결을 하시고요. 기억,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노화, 소외 집단의 증대, 이 두 가지 때문에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형식 학습과 비교한 비형식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육 같은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을 이렇게 양쪽에 두시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답은요. 일반적인 목적 및 학위 수여, 이거는 형식적인 학습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사실 막 크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들이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좀 특이한 점을 좀 보자면 전달 방식에 있어서 뭐 기관 중심, 환경 중심, 뭐 사회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측면이 형식 학습에 있다면 공동체 기반이면서 활동 중심인 부분이 비형식 학습의 특징이고요. 뭐 유연한 체제, 자원 절약,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와 민주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만 좀 보시면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 부분에서 첫 번째 목차가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였고요. 그 첫 번째가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이념적 지향이라고 해서 그 안에 또 첫 번째가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하고 OECD의 순환교육,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2007년 국가직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OECD도 아니고 유네스코도 아니긴 한데 전체적인 그 유럽연합의 최근 평생학습 동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이라고 물어봐서 뭔가 평생학습 동향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답이 일반 교양교육. 사실 얘는 학교 교육에서 많이 맡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근 평생학습 동향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유네스코의 평생교육과 OECD의 순환교육.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이고,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이고, 지난번 기출문제 해석 때 제가 OECD 설명하면서 이 O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니까 순환교육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라는 말을 좀 유치하지만 드렸지만, 그거를 정리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를 보실 건데 2018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의 가장 큰 시초라고 보시면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1965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얘를 기점으로 해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의 어떤 단계들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면 분리를 강조한다. 학교 교육과 학교의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다. 이거는 제가 평생교육의 문제를 접하실 때는 통합과 확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러면서 학교 교육이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얘는 1번이 답이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2번을 보시면 개인에게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고, 평생을 통해 개인이 가진 다방면의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고요.
네 번째,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구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 상실 등이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2020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문헌에 대한 문제였어요. 보시면 국제교육의 해와 개발연대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고요. 평생교육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고 평생교육의 개념 정립보다는 평생교육의 대두 배경을 제시한 입문서로 볼 수 있다. 바로 앞 문제에서요. 뭐라 그랬냐면 4번 문항에서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다 라고 랭그랑이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를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대한 답은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입문이거든요. 이거 자체는 1965년에 발표가 됐지만 국제교육의 해가 197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0년을 맞아서 이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평생교육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평생교육의 대두 배경을 제시한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제목 자체도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입문이라는 보고서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2번 보기에 있는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 요거를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첫 번째 랭그랑의 평생교육 입문서라면 두 번째가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이거든요. 보시면 1972년 포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국제위원회에서는 존재를 위한 학습 세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학습사회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1개 항목의 건의를 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국가는 평생교육을 교육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만 하냐면 두 번째로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이라는 보고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두 번째,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을 발달시킨 개념이거든요. 발전시킨 1996년도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존재를 위한 학습이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포르의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렇게 그 유네스코의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21세기를 준비하는 4가지 학습 이렇게 발전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이름이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는 답이 학습, 감추어진 보물이다라고 해서 이 보고서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연결해서 랑그랑에서 포르의 존재를 위한 학습, 그 다음에 21세기 국제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이 학습 감추어진 보물,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평생학습의 가능성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1996년도 들로르 보고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을 정리했잖아요. 이제부터는 OECD의 순환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국가직에서는 2008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어요. 보시면 1973년도 여기서는 OECD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OECD가 1973년도에 제안을 했고 핵심 개념은 교육 기회가 일생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업생활에 종사하는 성인들에게 수시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계속적인 재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 일, 여가를 교대로 반복하는 상호 교환작용을 전제해서 직업 현장과 교육제도 및 방법의 근본적인 재개편을 요구하는 개념이어서
얘는 순환교육이고요. 이거 가장 최근에 2019년도가 아니라 잠깐만요. 네, 2021년도 지방직에서도 나왔던 문제이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여 구상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이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다시 정규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재학습의 기회를 주는 교육, 이때도 순환교육이었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볼게요. 2019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역시 OECD 제안한 순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의무교육과 같은 정규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한 전략이 아니었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교육을 포함하고 전생애 동안 순환적인 방법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교육과 일, 자발적 비고용 기간, 은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변화에 유연한 어떤 교육적인 방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 전에는 교육기, 노동기, 은퇴기 이게 고정된 형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를 상호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제도. 그래서 얘는 사실은 교육개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입장에서 순환교육을 주장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번 문제는 이건 제가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생교육의 이념적 지향 파트에서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한 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여기서는 보시면 2010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성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서 학습자의 경험을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하므로 성과 지향적이고요. 여기서 틀렸네요. 과목 중심 학습은 학교 교육에서나 어울리는 표현이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성인교육, 학교교육 약간 대비되는 입장에서 답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가 성인교육에 대한 설명이구나. 제가 여기 목차에서도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던 이유는 안드라고지라는 이론의 핵심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꼭 매칭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좀 더 보시면요. 2015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와 그가 주장한 핵심 개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이 여기는 답을 보시면 놀스라는 사람의 안드라고지 개념. 이 안드라고지 개념을 얘기할 때 놀스라는 학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시면 우리 아까 교육사회학을 했으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일리치는 그 탈학교 사회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랑그랑은 우리 앞에서 봤죠.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입문서 65년도에 발표했던 사람이었고 이 허친스는요. 제가 여기다 놨었는데 이 사람은 학습사회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보시면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제가 평생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평생교육의 실제랑 관련된 부분이고 그 첫 번째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여기에는 평생학습 도시 얘기랑 평생학습 센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제시가 될 건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행복학습센터에 관한 기출문제는 없었고 평생학습 도시에서만 세 문제. 가 출제됐었던 부분이어서 오늘은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을 제가 좀 고쳐드릴 건데 평생학습 도시의 효시는 1968년도에 허친스가 학습사회론을 제창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허친스 있었잖아요. 학습사회론 이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도시를 최초로 선언한 도시는 일본의 가케가와시라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의 유형 중에서 행정주도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산업혁신형은 기업체가 주도하는 그런 평생학습 도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정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에 경기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후에 국가 단위의 학습도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번 문제도 평생학습 도시 문제였고요. 2008년도 국가직 문제였습니다. 여기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1968년 허친스의 학습사회론 이후에 발전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면서 OECD의 한 보고서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를 맞아 도시 및 지역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 데 학습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의 유형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해서 얘는 답이 평생학습 도시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번 문제는 2021년도 지방직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기존의 기출문제 형태로 나왔다기보다는 그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뭐 작년 지방직 문제였으니까 다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옳지 않았던 것이 옳지 않았던 것이 보시면 2번. 2번에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국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거였다라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요. 평생학습 도시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를 둘 수 있고요. 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평생교육의 실제에서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파트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가 학교와 평생교육. 물론 여기서는 기출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문제를 보시면 2016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답이 1번이었거든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법조항을 그대로 여기 담아봤어요. 보시면 제29조 2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를 하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그렇게 막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학교를 개방할 경우에 개방 시간 동안에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제가 평생교육의 실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두 번째가 학교와 평생교육이었고요. 세 번째가 평생교육의 주요 제도였거든요.
이 평생교육의 주요 제도는 크게 평생교육 행정체제, 그리고 평생교육사, 학습결과 인정제도, 학습휴가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서 이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기출문제가 끝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바꿔서 첫 번째 평생교육 행정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봐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서 전수를 받으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이었는데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인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 내일 배움 카드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2015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평생교육법 조항의 일부를 보여주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게 이제 법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우리나라 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좁은 의미의 평생교육의 개념이 이제 법조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이게 평생 교육의 6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9조를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2020년도 지방직 문제인데요.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인데 다시 한번 이게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6개 영역인데 이 중에 인문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인문교양교육에 해당되는 게 이 4개 중에 어떤 건지를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문교양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이 중에 시민참여 교육에 해당이 될 거고요. 생활문화 예술 프로그램하고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은 두 개 다 모두 문화예술 교육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는 여기가 계속 체크가 잘못되긴 했는데 네. 목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서 제가 자꾸 고치고는 있는데 평생교육 행정체제 관련 문제였고요. 2014년도 국가직 문제 보시면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나 학위 취득은 불가능한 제도이다. 이 문제는요. 일단은 정답이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지 않죠.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고요. 나머지는 그럼 맞는 거니까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학습 계좌제는 학습자에게 죄송해요. 이게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러면 얘도 틀렸고요. 학습 계좌제는 학습자에게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리고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에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얘는 맞고요.
산업대학은 원격 교육을 통해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가 산업대학은 별도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 이념 구현 차원에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직장인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 중도 탈락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이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당 등록제 실시로 저소득 계층 및 산업체 근무자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제도라고 해서 산업대학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고 다 틀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간제 등록제라고 할 때는 일단 대학에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문제는 역시 평생교육 행정체제에 관한 문제고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할 때 평생교육기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는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간이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이 평생교육기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건 1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사내 대학도 우리나라 법에 근거하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번 문제. 지방직 문제 2010년도 문제였고요. 모든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을 받고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까지는 맞아요. 이때는 오지 손다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교육청 마다마다 문제를 내던 시절이어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었는데 성인교육을 위해서는 기업체 및 산업체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교육 기회를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법 제4조를 보시면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요 4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이념 4가지가 요 4가지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번은 평생교육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요 제도에 해당되는 건데 평생교육사는 21년도 국가직 문제, 그러니까 작년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답이 뭐였냐면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해서 1급, 3급 이거 맞고요. 그리고 얘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니은을 빼는 게 답이었는데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나라 평생교육사 2급, 3급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거기 제 일부 발췌를 해왔는데 평생교육사 2급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그 다음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평생교육사 2급을 주고요. 같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번에는 21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3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대학인지 전문대학인지가 아니라 같은 대학 안에서도 취득한 학점에 따라서 2급과 3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의 내용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학습 결과 인정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출제 문제가 되게 좀 있었어요. 좀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학습 결과 인정 제도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각각의 인정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보면 평생학습 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자격제, 독학학위제, 문화생 학점 학력 인정제.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무형문화재. 그 분한테 전수를 받았을 때도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생학습 인증 시스템이 아닌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차를 보시면 평생교육의 주요 제도라고 해서 첫 번째가 행정체제였고 두 번째가 평생교육사였고 세 번째가 학습결과 인증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 밑에 학습결과 인증 제도가 이렇게 다시 묶이는 거라는 걸 좀 기억하셔서 얘는 학습결과 인증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나머지는 학습결과 인증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2009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평생학습 결과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학습 인증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학습 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얘는 답이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평생학습법 제7장을 보시면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 부분이 있고요. 제41조에 학점, 학력 등의 인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3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 측정 검사를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도 학점, 학력 등을 인정해 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가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문제는요. 보시면 민간 자격 인증제도 가능해서 2번 성인학습 인증제가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 인증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가 우리나라의 학습 인증 시스템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 문제는 2016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평생교육 제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보면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공식적인 이력부에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이력부에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해서 결과를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를 활용하는 제도.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보면 평생학습 계좌제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였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평생교육 제도는요. 국민의 학력 자격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누적 관리한다.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이러면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학습 계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학습 결과 인증제도 안에서 그 학점 은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2012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평가 인정의 기준, 학점 인정의 기준, 학위 수여 요건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기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평가 인정의 기준들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법조항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훈련 기간이나 독학사 시험 및 독학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 국가기술 자격증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가기술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하되 전문학사 과정의 학위 취득 최소 이수학점은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었죠. 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제도적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학점이나 학력 또는 국가자격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가 학점은행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세 번째 독학 학위제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봤는데 2018년 국가직 문제였고요. 독학 학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교양과정, 전공 기초과정, 전공 심화과정 등의 3개 인정시험이 아니라 이게 이제 4개 인정시험이에요. 다음에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고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독학학위제의 시험 응시 자격에 활용될 수 있어서 뭐 저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를 빼고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독학학위제에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고요. 교육부 장관은 독학학위제의 시험 실시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이제 앞에 문제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독학자 학위 취득 시험 단계에서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시험이 3단계가 아니라 총 4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이 있고요. 학위취득 종합시험 과정이 학위취득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학습 휴가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사실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보시면 2018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평생교육법상 학습 휴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얘는 제가 법조항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게요. 평생교육법 제8조에 보시면 학습 휴가 및 학습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지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무급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무적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평생교육에서 나왔던 24문항을 가지고 전체 목차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셔서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